이번 시간에는 Thermal Conductivity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Diffusivity 계산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온도 차이가 있는 두 매질 사이에서 이상기체를 그러니까 기체를 매개로 해서 온도가 얼마나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전달되는가 이제 그걸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온도가 뭐 T1이고 여기가 이제 온도가 T2라고 했을 때 여기를 이제 기체로 연결했을 때 여기에 이제 온도 차이가 생기면 그것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게 될 텐데 열 에너지의 전달이 있을 텐데 그 열 에너지 전달이 에너지의 전달이 과연 자 내가 이쪽 방향인데 Z 방향이라고 부를 거예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온도 차이 이걸 이제 temperature gradient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자, 이것에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이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그 앞에 비례상수 온도 차이가 이렇게 크지 않을 때 이 비례상수가 얼마가 되겠는가? 자, K를 이제 thermal conductivity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그러니까 온도 그레디언트하고 에너지 플럭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얼마나 전달되는가 그걸 이제 에너지 플럭스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 걔네들 사이에 선형적인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푸리에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푸리에 트랜스폼의 그 푸리에예요. 자, 이것도 지난번에 계산했던 diffusivity랑 거의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미 한 단면을 생각을 하면 자, 이미 한 단면을 생각하면 자, 어느 단면을 생각하더라도 거기를 관통해 가는 그 에너지 플럭스는 다 똑같아야 되겠죠. 모든 지점이.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지점은 플럭스 들어오는 플럭스는 큰데 나가는 플럭스가 작다. 그럼 그 안에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럼 정상 상태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떤 특정한 아무 기준을 잡아서 이 지점에서 통과하는 이제 서멀 에너지를 이제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럼 서멀 에너지가 왜 전달되느냐? 여기에도 또 기체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뜨거운 기체 분자가 있는데 뜨거운 기체 분자가 그 mean free path 동안에는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영역에서 얘가 그냥 자유롭게 움직였다가 mean free path 이상 지나면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기체 분자와 충돌을 하는 거죠. 다른 기체 분자와 충돌을 하면 자기의 그 키네틱 에너지를 걔한테 전달을 해주는 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고 확률적으로 왼쪽에 있는 애의 온도가 더 높고 오른쪽에 있는 애의 온도가 더 낮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얘가 이쪽으로 가서 갈 수도 있지만 그 이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이제 그런 애들이 전달하는 그 서멀 에너지가 더 클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으로 이제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의 에너지가 전달이 될까? 자, 내가 어떤 뭐 이게 사방팔방으로 다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 벽면과 수직인 가상의 벽면과 수직인 각도를 이제 이루는 각도를 내 세타라고 하면은 자, 저 방향으로 얼마만큼 에너지가 전달될까? 그 모든 방향에 대해서 또 평균을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열 에너지가 전달될 것인가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델타 T를 또 어떻게 잡을 거냐면 델타 T는 mean free path 나누기 평균 속력으로 잡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하필이면 저는 특정한 시간 동안 하느냐?
서멀 에너지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을 통해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럼 매 충돌 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지 그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델타 T를 mean free path 나누기 v 바, 그 mean speed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쪽 방향으로 얼마나 많은 그 토탈 플럭스를 계산해 봅시다. 토탈 플럭스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얘기하는 거고, 토탈은 그냥 총 면적, 그 다음에 총 시간 동안.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제 어떤 이제 단면적을 생각해서 뭐 전체 저 면의 면적을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 면적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타 방향을 따라서 V 저 스피드로 움직이는 애들은 요 실린더 안에 다 있는 애들이죠. 그렇죠? 그럼 요 안에 있는 전체 그 키네틱 에너지가 전부 다 저 가상의 면을 넘어서 오른쪽으로 다 전달될 테니까 걔를 그 토탈 플럭스를 뭐라고 할까요? 자, J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토탈이니까 이제 총 단면적 그 다음에 델타 T.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스타팅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요 길이가 이제 L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스타팅 포인트에 있는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저 실린더 안에 있는 총 그 에너지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밀도인데 그 에너지 밀도는 이제 온도에 의존할 텐데 언제 온도냐면은 Z 빼기 L 코사인 세타다. 자, 어제는 여기가 뭐가 됐었냐면은 이 U가 입자 밀도가 됐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입자 밀도가 아니라 에너지 밀도. 단위 면적당 에너지. 그렇죠? 그 에너지 밀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부피를 곱하면 되는 거죠. 부피가 A, 그 다음에 저 실린더의 수직 높이는 L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토탈 에너지 플럭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가정한 게 뭐냐면 온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치만의 함수다. 위치만의 함수. 그래서 이 단면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지금 저 각도 세타 때문에 L 코사인만큼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에너지 플럭스를 계산해 보면은 J 이렇게 되고 A 델타 T가 될 텐데, 그러면 똑같죠. 에너지 밀도를 곱해주고 오른쪽 위치에서의 에너지 밀도, 그 다음에 전달되는 총 그 안에 있는 부피를 곱해주면 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되겠고요. 따라서 에너지 플럭스는 오른쪽 방향 빼기 왼쪽 방향 토탈 플럭스 나누기 단면적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 계산에서 이제 A는 다 캔슬 되고요. 이제 남는 거는 자, 요 파트는 다 공통이죠. 이 파트는 다 공통이고요. 그러면 이제 A는 다 캔슬 되고 여기서 이제 L이 있잖아요. 요 L인데 요 L은 요 델타 T랑 이제 결합을 시켜줄게요. 델타 T 그다음에 여기 L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남는 게 U, T 요 위치에서의 에너지 밀도, 그 다음에 저 위치에서의 에너지 밀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걸 이제 모든 각도에 대해서 평균을 내야 되죠. 지금 어떤 특정한 각도에만 따지고 있었는데 그걸 평균을 일단 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디퓨전과 비교해 보시면 똑같아요. 포멀리즘 다 똑같고 뭐만 다르냐면은 지난번에 여기가 입자 밀도였는데 여기가 이제 에너지 밀도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놓고 계산을 계속 이어갑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것이 에너지 밀도인데 이제 이 지점에서 에너지 밀도.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로컬 이퀄리브리엄을 가정할 또 이제 로컬 이퀄리브리엄을 이제 가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각 지점에서 이제 에너지 밀도는 그 지점에서의 온도에 의존한다. 지금 그런 모든 가정들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표현했고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위치에 따른 이제 온도의 변화율이 되겠죠. 그래서 테일러 전기를 한번 했어요. 온도 함수를 그러니까 각 위치마다 온도가 다를 텐데 그 테일러 전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요 에너지 함수를 또 테일러 전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 중간 지점에서의 에너지 밀도 플러스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DZ 템퍼러처 그레디언트 그다음 곱하기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온도에 따른 에너지 밀도의 변화가 되겠죠. 자, 근데 온도에 따른 에너지 밀도 변화 이제 요게 뭐예요? 이게 비열이죠.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를 CV라고 부를게요. 자, 1도 높이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드는가? 그게 연력량인데 그걸 이제 부피로 나눈 거. 왜냐면 저희 스몰 u가 에너지 나누기 밀도 부피니까요. 그렇죠? 자, 그걸 이제 저 위에다 이제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은 에너지 플럭스는 델타 T L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와 여기를 이제 양쪽을 빼줄 때 이 파트는 이제 서로 상쇄가 되네요. 남는 거는 마이너스 2배의 L dz dt 그 다음에 라운드 t 라운드 u 하고 남는 거는 여기 이제 코사인 세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세타 하니까 여기 코사인 제곱 세타 요게 남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계산에 따르면은 이 코사인 세타 제곱의 평균 얼마였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얘는 전체 방향 가운데 경도 방향에 대한 적분, 그 다음에 위도에 대한 적분인데 위도가 에너지 전달이 가능하려면 0에서부터 2파이가 아니라 파이가 아니라 2분의 파이까지만 가능했죠. d 세타 사인 세타에다가 누구를 평균 내느냐?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이제 요 계산하면 어제 이제 6분의 1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다 모아놓으면 모아놓으면은 그리고 또 요게 뭐예요? 요게 뭐냐면은 평균 스피드.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비열, 여기가 비열이었죠? 마이너스 2하고 6분의 1 곱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됐고 그 다음에 비열, 그 다음에 여기 mean free path, 그 다음에 mean speed, 그 다음에 temperature gradient. 그래서 결국 이건 그래서 thermal conductivity를 이제 얻었네요.
thermal conductivity K는 3분의 1 그리고 뭐 어떤 유니버설 컨스탄트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물질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단위 부피당 연력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mean speed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mean free path에 의존하네요. 자, 이것이 이제 기초적인 키네틱 시어리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얻은 thermal conductivity예요. 자, 이 조심하시고 이건 전부 다 이제 가스 상태에서의, 그러니까 가스 우리가 이제 고체를 통한 열전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스를 통해서. 자, 일단 그러면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한번 말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는 mean free path에 비례한다. 자, 이건 이해가 됩니까? 기체가 슝슝 잘 움직여. 그러니까 오랫동안 충돌 없이, 그럼 이제 온도가 높은 영역에서의 키네틱 에너지를 들고 멀리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컨덕티비티에 아주 좋은 역할을 그만큼 비례해서 할 것 같아요. 이거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V바 평균 스피드에도 의존은 비례하네요. 이건 이해가 됩니까? 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저 플럭스라고 하는 게 단위 시간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크면 클수록 단위 시간당 많은 양의 열 에너지가 더 자주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 스피드에 의존한다. 그다음 비열은 여기 왜 들어갈까요? 비열이 크면,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 차이가 조금 있어도 열 에너지 차이가 왕창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많이 얘가 머금을 수 있는 거니까, 열 에너지 많이 먹으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온도 차이에 따른 열 에너지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고, 많은 양을, 열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걔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열 에너지의 양, 얼마나 많은 열 에너지를 내가 머금을 수 있는가, 걔를 얼마나 빨리 전달할 수 있는가, 걔를 방해받지 않고 얼마나 먼 거리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례한다. 아주 직관적으로 이제 그럴듯한 그런 결과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지금 여기서 이제 L이니 V 반이 CV는 전부 다 이제 일종의 이제 매크로스코픽한 퀀티티죠. 마이크로스코픽 퀀티티라기보다는, 그럼 이제 쟤네들이 어떤 마이크로스코픽 인포메이션과 이제 연관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특징이 그 thermal conductivity가 압력과는 무관하다. 자, 압력과는 무관하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압력이냐?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물리량들이 다 매크로스코픽한 물리량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어떤 다른 매크로스코픽이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스코픽 그런 물리량들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mean free path는 뭐였냐면은 이게 뭐였죠? mean free path가 우리 지난번에 계산을 해놨죠. mean free path는 입자의 밀도, 그 다음에 파이 d 제곱분의 1이었어요. 그 파이 d 제곱은 이제 기체의 종류에만 의존하는 거고, 근데 얘는 이제 연력학적인 물리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상기체를 사용한다 그러면 기체의 밀도는 V 분의 N인데, 얘는 P 나누기 KBT죠. PV는 NKBT. 지금 이상기체를 생각하는 거야, 기체 시스템으로. 그래서 이제 mean free path는 이제 입자의 밀도에 의존하는데, 입자의 밀도가 온도와 그 다음에 압력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압력의 의존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 그러니까 그 밀도에 의존한다 그러면 이제 압력에 의존하는 거죠. 밀도, 압력, 밀접한 관계 서로 비례하니까. 그런데 얘는 뭐예요? 이상기체를 또 생각하면 이상기체의 에너지는 어떻게 됐죠? 2분의 3 NKBT였잖아요.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은 저 온도로 미분하는 게 연력량이고, 그럼 2분의 3 N
KB죠. 그 단위 부피당하면 단위 부피당 2분의 3 NKB였어요. 그럼 얘는 2분의 3 NKB가 되네요. 그럼 이제 이걸 둘을 조합해 보면 KB는 thermal conductivity는 3분의 1 CV인데 CV는 2분의 3 NKB. 그 다음에 V바는 이제 입자 하나의 성질이죠.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얘는 이제 밀도와 무관한 거고, 얘는 이제 온도와 그 기체 분자의 질량에만 의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ean free path는 n 파이 d 제곱해서 밀도의 의존성이 서로 상쇄된다 이거죠. 밀도의 의존성이 상쇄되니까 따라서 압력의 의존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공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기라고 하는 것이 좋은 단열재 중에 하나인데, 단열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K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공기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공기막을 딱 집어넣으면, 여러분 뭐 유리창을 할 때 여기다 이제 여기가 이제 온도가 높은 곳, 여기 온도가 낮은 곳이다. 여기다 이제 공기를 여기다 채워넣으면 인슐레이션 할 수가 있는데, 극단적으로는 공기를 다 빼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공기에 의한 열 전도는 일어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입자에 저기다 공기를 채워 넣으면, 그럼 그 개 때문에 이제 공기에 의한 열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열 전도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여기를 가능하면 이 진공으로 만들어주면 좋은데, 진짜 진공이 아니라면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본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입자 밀도에 전혀 의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아주 진공으로 가면 우리가 mean free path가 이제 이 포뮬러로 적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른 포뮬러를 적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웬만한 그래서 이제 그 정량적으로 얘기하면은 요 폭을 내가 D라고 해볼게요. 저 D가 또 저기 써 있으니까 이 폭을 내가 L이라고 할게요. L은 mean free path구나. 자, 이 길이를 이제 사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압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mean free path가 저 총 거리보다 충분히 작으면, 그러면은 밀도 압력에 이제 의존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너무나 진공이어서 이 mean free path가 이제 이거보다 충분히 커진다. 그러면 이제 이거 앞에서 우리가 썼던 걸 다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앞에서는 충돌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 과정을 기술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저 이론을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압력에 이제 의존을 해요. 당연히 이제 압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컨덕티비티가 더 줄어드는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계산은 요 영역에서 한 계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층을 대충 채워넣으면 그게 훌륭한 단열재가 된다. 굳이 거기다 그 진공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여름이나 겨울에 뭐 창문에 뽁뽁이 붙이죠. 뽁뽁이 그 안에 이제 공기를 집어넣는데 그 공기가 좋은 단열층이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고체에 비해서 열 전도가 적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온도 의존성을 한번 볼까요? 온도 의존성. thermal conductivity의 온도 의존성을 보면 지금 다 계산해 놨어요. 이 thermal conductivity는 지금 이상기체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2분의 1 볼츠만 상수, 그 다음에 파이 d 제곱 v 바인데,
파이 d 제곱은 이제 기체 종류에만 의존하는 거고요. 자, 그럼 스피드는 어떻게 결정돼? 스피드는 키네틱 에너지가 자, 여기서 지금 뭐 엄밀하게 개수까지 따지는 건 아니고요. 이 키네틱 에너지는 이제 kbt에 비례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어떤 기체 분자의 미인 스피드는 지금 온도 의존성을 따지고 있으니까 얘는 루트 t에 비례해요. 따라서 이 thermal conductivity는 누구의 온도 의존성만 바라보면 똑같은 물질인데 온도를 바꿔보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thermal conductivity가 이제 달라집니다. 더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리터러처를 찾아보면 이걸 이제 실험으로 확인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온도의 함수로 thermal conductivity를 이제 측정을 해보면 측정해서 이제 얘를 이제 그래프를 이제 이 온도의 제곱근으로 표시를 해보면 헬륨을 측정했더니 이제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헬륨이에요. 그 다음에 네온을 측정했더니 네온의 그 thermal conductivity를 측정했더니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알곤을 측정해봤더니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전부 다 루트 t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측을 해놨고요. 이제 비례하는 건 비례하는데, 근데 왜 저기 물질마다 저건 왜 다르냐? 이제 그것도 우리가 지금 그 이론으로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체 종류에도 의존해요. 왜냐면 여기서 그렇죠? M을 보면 저기서 이제 얘는 2분의 1 KB V 파이 D인데 파이 D 제곱인데 기체 종류를 살펴보면 기체 종류의 질량과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에 의존하네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기체 종류에 의존하는 파트만 살펴보면은 기체 크로스 섹션 있고요. 그 다음에 V반은 루트 M분에 비례하죠. 그래서 기체가 가벼울수록 크고, 그래서 이제 뭐냐, 컨덕티비티가 증가해요. 언제? 질량이 가벼울수록, 그 다음에 크기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네온이나 알곤보다 헬륨이 분자량도 작고,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작으니까 이제 그 크로스 섹션도 작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기체의 thermal conductivity가 다른 것보다 훨씬 크게 되는